안녕하십니까. 이찬수의 인문학 산책, 평화 하나 이야기 하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주에 그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사전적 의미의 평화 정의, 평화 규정을 다시 보면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다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얼핏 들으면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럼 전쟁이 무엇인지도 물어봐야 되고 갈등이 무엇인지도 물어봐야 된다. 묻다 보면 그 짧은 정의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더라.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하나, 평화는 지금의 서양의 평화학자들이 했던 내용을 잘 이어받아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폭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데, 그러면 폭력이 없다고 할 때 폭력이 뭔가도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폭력이 오늘날은 너무너무 구조화되고 오히려 교묘하게 더 내면화되어서 폭력을 오히려 더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폭력이 없어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는 너무 공허한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평화는 정의가 구현된 상태, 평화는 정의의 구현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또 정의가 그럼 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의가 사회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는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사회가 개인과 개인 간에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역시 폭력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평화를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도 나도 평화라는 말을 하고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실천적 방향성도 좀 더 명확하게 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 그 책 중에 평화와 평화들, 부제가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인데요. 그 평화와 평화들이라는 책에 지금 44쪽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책을 옆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44쪽을 펴주시고 들어주시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으실 테니까 더 유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한번 좀 논리적인 물음인데요. 한번 생각해보고 흐름을 따라가 봐 주세요.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평화라는 게 주어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뭐가 규정을 하냐면 폭력이 없는 상태라는 수로가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화를 궁금해해서 평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설명해주는 언어들, 이른바 수로예요. 그것이 다 폭력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전쟁, 갈등, 분쟁, 폭력, 이렇게.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폭력을 더 많이 우리들이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폭력을 잘 알아야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문장은 주어와 수로,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는 반드시 주어를 안 쓸 수가 없고, 가주어라도 써줘야 되는 문장이고, 우리말은 더 멋진 언어라서 그런지 주어 안 쓰고도 말이 됩니다만,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주어가 언제나 들어있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주어가 문장의 핵심 같지 않습니까? 맨 앞에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잘 보면 언제나 문장의 핵심은 주어가 아니고 주어를 서술하는 수로들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주어라고 하지만 폭력이 없는 상태, 갈등이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라는, 갈등, 전쟁, 분쟁, 폭력, 이런 언어들이 사실은 문장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대할 때 마치 주어가 있는 것처럼, 자명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 다양한 수로들을 오히려 중시해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언어학적으로도, 언어학의 통사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통설론의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미 가령 영어식으로 문법 영어의 그로 주어를 영어로 하면 subject라고 하지 않습니까? subject, subject예요. 이게 라틴어 subjectum에서 온 말인데요. 서브란 말은 우리 지하철 서브웨이라고 하잖아요. 서브는 아래입니다. 그리고 젝트는 놓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젝트라는 주어는 아래에 놓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는 수로 아래 놓임으로써만 의미가 발생한다. 제가 아무튼 용어가 굉장히 딱딱하고 논리적인 말 같은 것을 써서 죄송하게 느껴집니다만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어는 수로 아래 놓임으로써만 의미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제 이름은 이찬수인데요. 아무튼 제가 그럼 나는 가령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선생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주어는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그런 수로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이란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주어는 수로에 종속적이에요. 그 영어 우리가 수거 가운데 그 be subject to 그러면 뭐뭐에 종속적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수거를 외우고 그랬어요. 그 말은 subject가 뭐뭐에 종속적인 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고 그 즉 주어는 수로에 종속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주어는 수로에 의해서 지시된 만큼만 드러나는 상태이고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서양 사상사에서 주어나 주체가 강조되어 왔는데 그것은 어떤 사본이나 사태에 그 안에 자존적인 어떤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상 사람들의 경험은 주어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수로를 경험하지요. 근데 이 주어가 수로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말은 우리들의 경험이 언제나 수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설명되어야 하는 어떤 대상보다 설명의 수단들이 인간의 경험에 훨씬 가까워요. 평화를 폭력이 없는 상태다 라고 평화는 이다 폭력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경험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에 더 가깝다는 뜻이죠. 우리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다 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평화보다 전쟁을 더 생생하게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러면 서술을 포기할 수는 없고 끝없이 서술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언제나 경험의 세계는 다양하고 경험한 내용과 경험을 해설하는 해명 사이에는 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주어는 새로운 수로들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주어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독자적이고 그 자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뭐이다 라고 아무튼 비유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왕 드린 김에 이찬수는 학교 선생이다 라고 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찬수와 선생이 단순 동일시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선생은 이찬수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마치 근데 이다를 단순 동일시해서 그것이 모든 설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불교학이나 기독교 신학을 위시해서 그 종교학 공부도 해오기도 했는데요. 가령 그리스도교의 신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학이란 말은 영어로 theology거든요. theology는 그리스어의 테오스 플러스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테오스는 신이고 로고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에 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말은 신에 관한 이야기, 신에 관한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신에 관해서 누가 말을 하느냐? 인간이 말을 하거든요. 신에 관해서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신이 문장의 주어 같지만 그것을 무언가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우리 세상 안에 살면서 인식하고 경험하는 인간들이 그 경험을 반영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의 정도가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신에 관한 서술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에 관한 규정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판단하는 순간 거기서 진리 독점주의가 나오고 타자 배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것은 뭐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슬람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불교든 뭐든 뭔가 타자 배타주의적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실을 내가 규정한 것만이 맞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때 중요한 것은 문장에 뭐뭐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어와 수어가 단순 동일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늘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만큼만 주어가 드러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찬수는 학교 선생이다 그러면 선생이라고 표현된 것만큼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럼 선생이 뭔데? 그러면 학교에서 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한 만큼만 선생이란 주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어는 제한적이다 하는 겸허한, 겸손한 자기 개방성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 간에는 차이가 있고 차이의 정도가 달라지면 또 주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마다 평화라는 말을 쓰지만 실상은 평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책 제목처럼 평화들입니다. 평화라는 언어는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언어이고요. 우리들의 현실 경험에서는 평화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안 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요. 근데 왜 평화를 원하냐? 도덕적인 이유로 평화를 원하냐? 공리적인 이유로 평화를 원하냐에 따라 평화 내용이 또 달라져요. 만약에 도덕적인 이유로 평화를 원한다면 인간의 내면에 좀 더 집중하게 되겠죠. 공리적인 이유로 평화를 원한다면 뭔가 유용성 있는 어떤 유용성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커지겠죠. 어떤 의도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평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평화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얘기하면서 갈등과 충돌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경험들을 하고 살아요.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느끼는 겁니다만 같은 강의실에 학생들이 몇십 명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시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한 반응 정도가 학생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는 내 강의에 임하는 의도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기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다 다양해요. 경험이 다 다른 거죠. 이 비슷한 시대를 가장 가깝게 살아온 가족 구성원도 경험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여성이 보는 세계와 남성이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어떤 인식도 그런 점에서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인간의 인식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안에서 살아온 만큼만 이루어지는 거고 그만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다양하고 경험이 다양하면 평화 인식도 다른 거고 평화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분석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 철학 어렵기도 하고 깊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만 어떤 실제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다고 해서 즉 진술된 진리는 언제나 제한적이다. 표현됐다고 해서 다 그 표현이 표현한 내용 그 표현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아내느냐? 아니다. 진술된 진리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비절대적이다 라는 거예요. 평화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즉
여러 가지 평화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간의 경험이 다양하고 근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험 자체가 또 굉장히 해석적이기도 해요. 어떤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것은 바로 해석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를 맛있다라고 할 때 사과 먹는 순간 이 사과의 맛있다는 해석이 바로 동반되는 거거든요. 또 사과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맛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그 해석이 동반되는 해석적 경험인데 살아온 환경과 또 현재적인 맥락과 경험의 여러 가지 의도들이 다르면 다른 경험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평화는 동일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다양하게 경험하는 다양성의 세계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얘기하는 다양한 평화들을 서로 듣고 합의해내야 된다.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답답하고 오래 걸리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적의 방법은 합의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화를 왜 하냐?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대화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게 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뭔가 공통의 지점이 도출될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공감의 영역을 중시해야 하는데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사람 철학의 핵심은 합의예요. 특히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대단히 중시했는데 합의한다는 것은 어떤 제한된 인식이나 이해들이 이리저리 파편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공통의 영역을 확보해가는 과정이죠. 대화를 시작할 때 뭔가 공통의 영역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했던 그것을 확인해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음흉한 의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합의하는 과정에 이 제도적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도 있고 또 여론을 수단 삼아서 스스로를 부각시키려는 압력단체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언론 매체들의 부당한 개입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여론의 형성이 힘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힘든 일이죠. 합의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 같아요. 근데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저도 정말 그래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억압을 일시적으로 분출해내는 폭력적 혁명보다는 이 생활 세계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의사소통 과정을 체화시켜내야 정말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 살리는 한자편으로 상생이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오래 걸리지만 가장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겠다 싶습니다.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서 생활 세계에서 공감의 영역을 확보해가는 과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논리로 평화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다. 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평화들이라고 복수형을 썼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평화들을 그래도 그 평화들이 평화인 이유는 복수로서의 평화들이 단수로서의 평화인 이유도 뭔가 공감대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공감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감대를 찾아가지 않고 특정한 하나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 평화는 정의의 구현이다 라고 하면서 해설을 했는데, 그 정의라는 것을 설명하는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을 보통 가지고 와요. 정의는 사회 질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질서를 질서되게 해주는 규범 중에 하나로 법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법이 개입될 때 법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래도 정의가 평화일 수는 있는데, 법의 영역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평화가 오히려 소외이거나 배제일 수도 있는 거죠.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들이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다. 그리고 복합적이다. 이 복합적인 평화들 간의 조화를 찾아내야 된다. 바로 조화가 평화의 다른 이름이다. 이 평화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평화들을 긍정하고 여러 가지 평화들에서 또 공감대로서의 평화를 찾아가는 작업이 바로 저는 평화다원주의적 자세다 라고 제가 평화다원주의라는 말을 써봤어요. 이제 평화다원주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평화들이 그 인식적이든 어떤 도덕적이든 간에, 아니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이든 간에 평화라는 공감대 안에 있고 서로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평화들 간의 유기적인 통합력 같은 거죠. 이것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보고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능한 합의해내고 조화시켜 나가는 자세가 평화다원주의의 핵심일 겁니다. 실제로 수용해내는 게 중요하죠. 자기 우월성 같은 것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일 때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이 정말 살아있는 평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수용하는 그 지점이 중요한데, 어떤 것을 동의해요. 동의하고 수용할 때 그 지점을 또 잘 봐야 돼요. 그 지점이 정말 폭력을 줄이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의 주장이나 다양한 주장들을 서로 수용한다고 할 때 이 수용함으로써 폭력이 줄어드는지를 잘 봐야 한다. 만약에 동의하고 수용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원치 않는 고통이 커진다 하면은 이것은 그 평화가 아닌 거죠. 누군가의 원치 않는 고통을 줄이고 고통 속에 있던 이가 좀 미소를 머금을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그 평화다원주의적 자세의 아주 핵심이고 근간일 겁니다. 평화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하고 수용해가는 과정이다. 마치 서양 학자들이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폭력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이고 일시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개인이 일시적으로 그냥 그래 평화롭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 개인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사회 전체가 그래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놓는 순간 그것은 어디 저 유토피아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의 말고 평화는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하고 수용함으로써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이상적 상태나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그동안 평화를 공부해 하면서 내린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용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익숙치 않을 때 평화란 이름의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마다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세계가 평화롭지 않은 이유가 바로 평화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평화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성찰하지 못했기, 견해들의 관계를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예를 하나만 좀 들겠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인이신데 오해를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자는 차원에서 기독교적 사례 하나만 좀 들겠습니다. 가령 기독교에서, 물론 제 자신도 기독교인입니다.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정말 우주적 차원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자기 편이 아닌 다른 종교인에게까지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평화는 보편적이라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나 무슨 다른 이방인들과는 무관해,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으면 기독교로 와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사실 불교도 보면 불교적 해탈은 출가한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평화로서의 열반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하고 하면서 깨닫고 싶으면 불교로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가해, 제가자는 어려워, 출가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에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발상이, 그게 현실적으로는 폭력의 진원지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입장을 자기중심적 평화주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상대방을 자기 우산 아래 두고서 자기중심적인 기준에 따라 긍정하는 평화, 이게 제국주의적 평화죠. 제국주의라는 게 거대한 정치 권력 휘하에 다양한 작은 권력들을 인정을 하되, 거대한 정치 권력 휘하에서만 인정하고 그 그늘로만 인정하려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힘으로 억압하려는 정치적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국주의적 평화관이 바로 자기중심적 평화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일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 얘기한다고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가령 기독교 성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했던 놀라운 선포예요. 혈연이나 성별이나 민족,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라고 선포를 해요. 이게 당시 신분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던 사회에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인데, 여기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원래 뜻으로는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면 전 인류를 하나로 볼 수 있게 돼, 이런 뜻이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즉 한자로 쓰면 기독교 안과 밖을 나누는 근거로 작동하는 거죠. 안과 밖을 나누고 이 평화를 누리려면 이 안으로 와, 이런 논리가 이제 선교의 동력이 되고, 이게 자기중심적 평화주의인 거죠. 근데 여기 자기중심주의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자기중심주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적 자기중심주의와 비의도적 자기중심주의. 의도적으로 자기중심적, 근데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주의로 나타나는 비의도적 자기중심주의도 있다. 가령 정치적 제국주의는 의도적 자기중심주의죠. 자신의 권력과 영역 안에 들어오면 인정하고 보호해주겠다 하는 의미의 의도적 자기중심주의인데 반해서 비의도적 자기중심주의도 있어요. 가령 성차별적인 문화 안에서 성장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남성에 의한 여성차별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우죠. 그러다가 이런 차별적인 구조와 문화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의도적으로 누리려거나 옹호하는 이들도 생겨날 수 있죠. 그럼 이들은 그런 문화의 이름으로, 관례란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차별을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 자기중심적 평화의 동력으로 삼기도 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타자를 배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령 종교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문장을 써왔거든요. 근데 교회는 벽돌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근데 벽돌 건물처럼 생각을 하고, 건물 안에는 평화롭고 구원이 있고 건물 밖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을 벽돌 건물 안에 가둬두는 행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신을 제한적인 공간이나 사물 안에 가두는 행위.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사실 이슬람권에서도 이 꾸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유로 꾸란과 이슬람과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하려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양의 종교 전통인 불교 안에서도 자꾸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서 원래는 그런 전통이 아니었는데 약간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스님들도 생겨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타자를 억압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자세를 배타적 평화주의, 평화란 이름으로 남을 배타하는 자세를 제가 배타적 평화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기중심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또는 배타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평화다원주의적 자세로 가야 된다. 다양한 입장들을 존중하고 다양한 것들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공감의 영역을 찾아내되 그 상대방을 수용하는 과정에 정말 아픔을 줄이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아파지는 것은 아닌지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홍수 속에서도 평화를 실제로 이뤄가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오늘 근데 제가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 드린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는 좀 부드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찬수의 인문학 산책 평화 하나 이야기 하나 그 두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